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오늘 권유부는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SBS 러브 FM 설 교통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그널 음악도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실상 오후부터는 귀성 전쟁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 텐데 도로 사정, 날씨 만만치가 않습니다. 곳곳에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운 곳들이 많습니다. 다들 이동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권유부 가족들의 기성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까요? 또 언제 출발하고 또 어디로 이동하는지, 몇 시간이나 걸릴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설 연휴를 앞두고 달라진 풍경들이 제법 있죠. 고속도로나 버스터미널에는 붐비는 모습들이 있을 테고, 시장에는 또 장보러 나오는 분들이 많을 테고,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명절이 왔구나 라고 실감하시는지요? 문자 메시지, SBS 고릴라, 또 유튜브 모두 열려 있습니다. 오늘 특집인 만큼 커피 쿠폰 두둑하게 챙겨놨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죠. 참여 방법, 문자 메시지는 샵 1035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SBS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조간신문 살펴봅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양대 노총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인데요. 양대 노총은 노조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번엔 건설노조 갑질 전국 34곳서 압수수색. 경향신문은 경찰 노조원 채용 강요 양대 노총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요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백운규, 유영민, 조명균 등 이 전임 장관들과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조선일보는 문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등 5명 기소라는 제목이고요. 서울신문은 검 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장관 3명 기소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서 특별 연설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 격차가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 평화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협력하고 연대해서 이를 극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한편 순방 중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의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제목을 보면 윤 대통령 글로벌 연대로 위기 극복, 한국이 공급망 핵심 될 것이라는 제목이고요. 경향신문은 한이란 초치로 대치, 거세지는 실언 후폭풍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1월 20일 금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즐거운 명절을 보내요 SBS 러브 FM.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함께하고 계신 시각, 오늘은 6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전해주실 두 분, 특집에 이 두 분 나오니까 진짜 특집 같네요.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인데 특집에 나오니까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저희가 원래 또 설 연휴 이럴 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요. 이 두 분은 그냥 특집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동하실 것 같은데, 오늘 SBS 러브 FM은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SBS 러브 FM 설 교통 특집으로 하루 종일 라디오가 진행이 됩니다. 뭐 권유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정치쇼 또 1호M 뭐 낭만시대까지 하루 종일 이 설 교통 특집이 진행이 되는데요. 각 프로그램들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늘어났어요.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저희도 뭐 뉴스 전해드리는 사이사이에 특별한 이벤트들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지 주고 있거든요. 우리 두 분 기자들과 함께 좀 몇 분 살펴보죠.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문자 메시지 혹은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다 커피 쿠폰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792님의 메시지는 우리 박순봉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안동 내려가면서 권유부 듣는데 출근길에 듣는 거랑 기분이 너무 달라요. 7시까지 함께해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면 안동에 도착하시나요? 아마도 그 이후까지 계속 운전을 하셔야 되는 거라면 SBS 러브 FM 계속 주파수 맞춰주시거나 아니면 뭐 거리가 좀 멀어지면 고릴라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숙님의 메시지는 우리 손지은 기자가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시댁이 강원도 양양인데요. 오늘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7시에 출발합니다. 저는 LA 갈비 재워 놓았고 오전에는 부침개하고 나물에서 갈 예정입니다. 네. 아하, 양양. 예, 이쪽도 눈이 많이 온다 그래요. 예, 가실 때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958님, 저는 곡성에서 수원으로 오늘 역귀성합니다. 딸 둘이 나란히 10월에 손녀를 출산했는데 코로나 무서워서 이제야 겸사겸사 올라갑니다. 손녀들 볼 마음에 급한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올라오시는 거네요. 이런 집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3662 끝번호 쓰시는 분, 오늘 가족들 보러 브라질 갑니다. 비행시간만 꼬박 하루지만 설렙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요새 공항에 사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 수속하고 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브라질 가보셨어요, 두 분? 전 못 가봤습니다. 저도 남미 쪽에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또 가봤지 않습니까? 자랑하시려고. 뭐 저는 월드컵 취재 때문에 갔었던 건데 24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또 환승을 해서 가는데 그 월드컵 한 달 조금 더 되는 출장 기간 중에 가장 힘든 일정이 비행기 타는 거였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비행이 되실 텐데 그래도 뭐 가족들 만난다는 그 좋은 기분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59님, 저는 시골에 사는 데는 떡방앗간에서 가래떡 빼는 줄 길게 늘어서 있는 장면 보면 설 명절이구나 생각이 되더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요즘 뭐 이런 방앗간 풍경들 예전보다는 많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뭐 이 시간쯤이면 김 모락모락 나면서 엄청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BS 러브 FM의 설 교통 특집이기 때문에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설날 하면 생각나는 그 우리 전통놀이가 윷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지금 윷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제가 들고 있는 윷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윷을 잠시 뒤에 방송 중에 차임벨이 울리면 제가 직접 여기서 윷을 놀아요. 그러면 독에 걸린 뭐 중에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낙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제가 신중하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임벨이 울리면 여러분은 독에 걸린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차임벨이 울리면 그때 맞춰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보통 문자 메시지 빨리 보내시는 분들은 독에 걸린 다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 차임벨 울리면 제가 윷을 놓을 테니까 지금부터 고디가 던지는 윷이 독에 걸린 중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내주십시오. 문자 메시지는 샵 1035고요. SBS 고릴라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 맞춰주신 분들 중에 오늘 20분께 20분입니다. 2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죠. 자, SBS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은 깨워보세요. 당신의 잠든 휴면 예금을 잊고 있던 휴면 예금을 찾아주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합니다. 요걸 이제 꼭 읽어야 된다 그래요. 요게 이제 협찬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봤고요. 자, 오늘 뭐 뉴스들 다양하게 있을 텐데 두 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관련된 뉴스들부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귀경, 귀성 이 단어들이 연휴 내내 나올 텐데 언제 가장 붐비느냐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요 지난해보다 이동 인구가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채로 이 명절을 보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3년 전 오늘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첫 번째로 나온 그렇죠. 날입니다. 예. 딱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귀성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8시간 40분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23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15분, 광주에서 서울은 6시간 35분, 대전 서울 4시간 15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번 설 굉장히 춥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집니다. 어제도 좀 곳곳에서 눈과 비가 내렸는데 저도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살얼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설 당일에는 추위가 약간 주춤을해지는데 전국에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차례나 성묘 가는 길에 미끄럼 사고 대비해 주셔야 하고요. 자 이제 연휴 막바지에는 강력한 한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찬바람 그리고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하 17도?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될 거고 그리고 이 한파 기세는 연휴가 끝날 때까지도 끝난 뒤에 계속 길게 간다고 합니다. 연휴 끝나도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진다. 그 한파의 수준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을 정도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내일 오전이 이제 귀성길은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설 다음 날인 23일 오후가 귀경길은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도로 사정, 날씨 사정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미리미리 좀 정보를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사실은 주말이 끼어있는 연휴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이나 이런 곳들 좀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네, 지금 복지부가 정보를 제공을 할 겁니다. 연휴 기간 21일부터 24일까지죠. 내일부터인데요. 의료기관하고 약국, 선별진료소,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 이거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특히 명절 병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21일 0시부터는 이 응급의료 포털 명절 전용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놨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니면 시도 콜센터 120 아니면 119 요거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 외에도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이런 것들 접속을 하시면은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응급환자 위한 응급실은 525곳을 운영을 할 거거든요. 이제 평소랑 똑같이 24시간 동안 진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주말 그 운영되던 병원들 다들 어느 정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지만 이제 연휴 기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들이 제공이 되는 창구들이 있으니까요. 보건복지 콜센터, 시도 콜센터, 또 119 이런 것들, 또 응급의료 포털, 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등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떻게 돼요? 설날 세뱃돈을 받습니까? 줍니까? 전 당연히 드리고 드리죠. 드리고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한테 이제 복돈도 드리고 사촌 동생도 드리고. 또 네. 우리 손정 기자는 어때요? 저도 이제는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저도 가져올 것들 있는지 챙겨보고 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설날 이제 어르신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세뱃돈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흔히들 복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또 이런 것들 연휴 전에는 또 조사를 하는 곳들이 있죠? 네, 이번에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자, 1위가 30만 원입니다. 응답자의 36.2%, 2위는
20만 원, 그리고 3위는 4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사는요 하나생명이 대면서를 맞아서 자사 및 계열사 임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화생명의 직원들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사촌 동생이나 조카들 얼마 주어야 하는지 초등학생 이하는 3만 원, 중학생 5만 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10만 원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자녀의 세뱃돈을 부모가 사용한 적이 있느냐? 있다라는 답변이 51.9%였습니다. 주로 생활비나 자녀 선물로 썼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의 그 일종의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법이 있으시잖아요. 51.9% 낮은 거 아닌가요? 옛날에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100%에 가깝지 않을까 거의 싶은데요. 다 가져가셨던 것 같은데. 맡아둘게 뭐 이런 표현들 쓰시지 않습니까? 불려줄게라면서. 그렇죠. 네. 뭐 사실 틀린 표현도 아니죠. 어디 교육비나 다 쓰시긴 쓰셨을 그러니까요. 테니까. 뭐 그런다 하더라도 뭐 다들 자제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돈을 가져가는 엄마의 손이 그렇게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래서 주식으로 달라고 하는 그래요? 그런 신고들도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손진 기자가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1월 20일이 정확히 3년 전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온 날이죠. 그래서 날짜를 잊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새롭게 이 명절 풍경들도 지난 3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뭐 비대면, 온라인, 우리 이런 표현 이제는 많이 쓰는데 성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온라인 성묘가 꽤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한 해였죠. 그때 추석 때 처음 도입이 됐는데 이후 명절 때마다 한 20만 명, 30만 명 이런 정도가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안차게 됐고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하늘, 이는 영어고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네. 여기 접속을 하시면은 이 온라인상에서 추모관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뭐 글도 올릴 수 있고 사진, 영상 같은 것들도 올릴 수가 있어요. 또 차례상 같은 것들도 꾸밀 수가 있고요. 네. 지방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2차원 형태였는데 이제는 3차원 형태의 온라인 추모관도 추가로 개발했고요. 이 3차원이라는 건 이제 그래픽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이거 검색해서 보시면은 사진 같은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3D 게임 화면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영정 사진이랑 음식 이런 걸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풍경이 이렇게 여러모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 이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설 관련된 뉴스들 이렇게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드디어 차인벨이 울리네요. 이 차인벨이 울린다는 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윷놀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차인벨 울리면 돌발 퀴즈를 내드립니다만 오늘은 제가 유출로입니다. 이 유출을 놓으면 독일 걸륜모 중에 뭐가 나오겠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이 차인벨이 울리는 순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 메시지 딱 지금까지만 받을 텐데 지금까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메시지 보내주신 독일 걸륜모 어떤 분은 낙이라고 적어주신 분도 있는데 제가 던져서 뭐가 나올지 또 그게 일치가 되는 분들 중에 20분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자, 유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손진 기자, 박순봉 기자가 제 증인이 돼주시는 거예요. 네. 자, 던질게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 이게 애매하게 떨어졌는데? 이게 약간 명절에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네. 지금 개가 나왔어요. 아니. 보통 뭐 유치나 모 정도 나와야 이런 빵빠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윷놀이 하면 잘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개를 주로 던지죠. 던졌을 때 뭐 그런 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보면 8510님도 개 확률적으로 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윷놀면 대부분 개 아니면 거리였어요. 아무튼 왜 개가 나왔을까요? 자, 오늘 윷놀이 이벤트 개가 나왔고 문자 메시지로 또 혹은 SBS 고릴라로 개라고 참여해서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중에 저희가 20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들이 지금 바로바로 커피 쿠폰 쏠 테니까 쿠폰 받게 되시면 저희한테 또 받았다라고 메시지 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출? 한 번만 더 던져볼까? 또 개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낙이에요. 낙이에요. 미안합니다. 저는 유치를 잘 못 노는 걸로 밝혀졌네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 뭐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오후부터는 진짜 귀성 전쟁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도로 사정도 도로 사정이고 오늘 날씨 상황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날씨 어떤지 또 연휴 동안의 날씨는 어떤지 기상청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일찍 귀성길에 나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동하기 전 도로 살얼음 주의와 한파 대비를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곳곳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영하 0.5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찬 공기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변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영하 2도 등 수도권은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이 추위는 연휴에 내내 계속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0도,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영하 17도로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 설 당일은 전국 곳곳에 눈비 예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빙판길 주의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대설특보 수준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귀경길 날씨 정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복 많이 받아요 명절엔 SBS 러브 FM. 자,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SBS 러브 FM 설 교통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곤유부. 앞서 윷놀이 이벤트에 대한 반응들이 좋습니다. 이런 이벤트 재밌네요. 윷놀이 아이디어 좋습니다라는 메시지들도 많이 도착하고 있고요. 이 윷놀이 이벤트는요. 저희 곤유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SBS 러브 FM 라디오 프로그램 모두에서 뭐 여러 진행자들 또 DJ들이 할 겁니다. 뭐 저희 뒤에 이어지는 정치 쇼부터 시작해서 밤에 낭만 시대까지 쭉 이어지니까 SBS 러브 FM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 윷놀이 이벤트 곤유부에서 실패하셨다 하더라도 뭐 또 김태현 변호사는 던지면 뭐 도나 뭐 백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던져서는 개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맞춰주신 분들께 저희가 커피 쿠폰 20분 드리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죠. 1377님 정답 개. 곤유부에서 윷놀이라니 참여 본능이 급발동해서 폰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남수님 국룰 개입니다. 우민정님은 개. 확률상 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좀 확률적으로 접근해 주셨네요. 과학적이시네요, 다들. 네. 이 세 분을 비롯해서 끝번호 8621님 그리고 또 6516님 5098님 8621 한번 소개 더 해드렸고 6059님 6205님 그리고 오혜종님 등등등 비롯해서 지금 저희가 곤유부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명단, 그러니까 윷놀이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의 명단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뭐 지금 소개가 안 됐더라도 당첨이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커피 쿠폰이 여러분에게 날아갈 테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 연휴 맞아서 특집을 함께 하고 있고 이벤트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니 광고 나가고 뭐 이렇게 기상청 연결하느라 몇 번 던져봤는데 계속 개가 나오네요. 저는 네. 안타깝습니다. 예. 저기 판이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재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죠. 뉴스전 코너에서 살펴보는 좀 짧은 뉴스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농담을 했는데 이게 뼈 있는 농담 같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이 기업인들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에 동행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국의 밤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취재진들을 향해서 이재용 회장이 뼈 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취재진들이 쓰는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나를 찍는데 다 캐논 카메라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동영상이 안 돼서 다들 캐논만 쓴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과 취재진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는데 자, 요걸 전해들은 삼성전자 직원들 이제 어떤 카메라 메뉴 또 어떤 대응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뭐 삼성전자에서 카메라도 만들고 요새는 뭐 휴대전화 카메라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취재진들이 쓰는 카메라는 뭐 그거보다 좀 사양이 더 높은 그런 카메라다 보니까 브랜드가 다른데
기업인들은 특히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눈에 띄나 봐요. 저 사람 못 쓰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니네.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뭐 뼈 있는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삼성 직원들은 좀 긴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 요즘 그 이른바 그 남한어를 쓰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게 뭐 처벌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오빠, 자기야 이런 표현들도 쓴다 그래요. 네. 이 북한에 이제 우리나라 영상 컨텐츠들이 남한 영상 컨텐츠들이 많이 공급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남한 말투가 많이 확산이 됐고요. 지난 17일부터 18일간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 채택이 됐습니다. 평양 문화어를 보호하자 이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외국식 말투를 단속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2021년에 밝힌 내용이 있는데 북한에서 오빠, 자기야, 남친 뭐 이런 표현들 이제 남한 말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표현을 금지하고 단속했다라 그래요. 이게 국회 정보위에 보고된 적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게 좀 흔하잖아요. 네. 남한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제가 탈북민 지인이 있는데 최근에 좀 친구가 돼서 알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남한 말투는 거의 이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남자 말인지 여자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비슷한 게 경상도에서도 좀 센 말투가 나와야지 좀 북한이랑 비슷한 느낌이 난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긴 저도 그 북에서 온 분을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함경도 출신이세요. 근데 경상도 분들하고 섞여 있으면 잘 못 알아봅니다.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럴 만큼 이제 말투 자체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그 영상 콘텐츠들이 북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평양 문화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표준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그들의 표준어를 평양 문화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얘기가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뉴스전 간단한 뉴스들 살펴봤고 오늘 주요 뉴스들을 살펴볼 텐데 문자 메시지에 재밌는 게 많이 오네요. 고디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박순봉 기자 한번 던져볼래요? 제가 좀 놀렸었나요? 네. 자,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던져보시죠. 자, 박순봉 기자가 던지면 뭐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뭐? 그래봤자 거리입니다. 네. 하나 좀 나갔어요. 그래도 다르죠. 그래도 걔보다는 훨씬 낫긴 해요. 아무튼 대단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윷놀이를 여기서라도 뭐 저희끼리 짧게 했는데 이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그 명절 분위기가 좀 나나 봐요. 대부분 반응이 좋으신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설 명절이 시작됐지만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이렇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뉴스들도 많이 있어서 이 주요 뉴스들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 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이란 정부가 주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했어요. 뭐 초치라는 말 그 외교 뉴스 전할 때 종종 전해드리는데 그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을 불러들여서 일종의 항의를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항의했었죠. 이에 대해서 또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이게 초치에 초치로 대응한 거예요? 네, 맞초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외교적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 정부가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자 우리 정부도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정부의 입장을 거듭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겠다고 한 이란 정부가 이틀 만에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국제 제재에 따라서 원화로 동결되어 있는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유효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핵무장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란의 항의를 받고 나서요. 우리 외교
외교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불렀습니다. 정부 입장을 거듭 설명을 했고요. 이란이 거론한 이 핵 확산 금지 조약 문제는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요 스위스 이제 취리히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NPT 제재는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교부 당국자는요 지금 한국과 이란 관계가 특별히 악화됐거나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이란 측에 설명을 했고 이란 측의 반응도 부정적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란 자금의 원화 동결 문제 등 양국 간의 민감한 현안이 재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란 남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 안전 문제도 그렇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어제 대통령실 그 순방 현지에서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란 측이 오해를 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이 발언이 뭐 문장으로 치면 한 문장밖에 안 됩니다만 굉장히 이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정세도 좀 혼란스럽다고 그러죠. 뭐 히잡 시위라든지 여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내부 결속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 원유를 수송하는 뭐 상선들이나 우리 화물선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곳에서의 뭐 우리 상선들이나 어선들의 이게 안전 이런 것들도 좀 또 걱정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 당국 간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문제들이긴 합니다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를 퍼뜨렸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뉴스 살펴볼 텐데 양대 노총 사무실 여러 곳입니다. 34곳에 대한 이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관련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다 들어와 여기 닦아 뭘 다 들어와요.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입니다.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자, 바로 하루 전날 민주노총 뭐 서울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곳들이 압수수색 당한 바가 있었죠. 뭐 그때는 물론 국가정보원이 주도가 되어서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건설본부 노조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여러 곳을 함께 진행을 했어요. 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했거든요. 건설 관련된 노조 쪽은 거의 대부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14곳이 나와 있는데 민주노총 5곳, 또 한국노총 3곳, 그리고 기타 소규모 노조들도 있거든요. 이런 그렇죠. 것들 6곳 해가지고 총 14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면은 노조 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을 채용을 해달라. 이거 안 해주면은 뭐 좀 강요를 하고 이런 방식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노조 전임자들 있잖아요. 월급 줘야 되니까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고 또 이거 안 들어주면은 뭐 시위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범죄가 잠깐 있었던 게 아니고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게 경찰 쪽의 설명이에요. 실제로 어제 경찰청이 또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특별 단속을 해가지고 186건 929명 수사를 했고 이 중에 23명은 검찰에 넘겼거든요. 특히 7명은 송치를 했습니다. 구속을 시키기도 했고요. 네. 나머지 890명은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박순봉 기자가 이제 14곳의 노조 사무실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노조 사무실 단위로 그러니까 노조 개념으로 보면 14곳이 맞는 것 같고요. 뭐 서울신문 우리 손정 기자 계신 곳 등은 14곳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한겨레 보도를 보면 또 건설노조 사무실 등 3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보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단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무실을 좀 쪼개서 그렇죠. 계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굉장히 여러 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노동계를 압박한다.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큰 흐름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식 노동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작년에 화물연대 파업을 진압하고
그다음에 노동개혁에 돌입을 했죠. 3대 개혁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1순위로 노동개혁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왔던 조치들을 쭉 보면은 노조 회계를 공개해서 운영을 해라. 이제 다트에 공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세습도 막아야 되고 또 거대 노조의 기득권도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제 국가정보원이랑 경찰이 이 민주노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예. 했던 거고요. 또 어제 이어서 건설노조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 범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했는데 공공건설 현장 여기는 LH가 했고요. 또 민간은 국토부가 했거든요.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백여 건의 불법행위를 찾았다 이런 발표를 하고 경찰 수사도 이어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네. 이 노동계의 반응 안 살필 수가 없을 텐데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 탄압이자 표적 수사다 이런 입장이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정부를 향하고 있는 그런 비난을 노조로 돌려서 정부가 반사이익 취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투쟁을 할지 이 방식은 좀 조만간 정하게 될 거고요. 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공안 탄압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를 비판했고요. 5월하고 7월에 총파업을 예고를 했거든요. 5월에는 노동절 있잖아요. 네. 요거 해가지고 관련해서 총파업을 하고 또 7월에는 또 더 대대적으로 나서겠다. 10만 총파업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이걸 노동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됐던 민주노총 압수수색 관련해가지고 국가정보원이 이제 대공수사권 그 일종의 유효 기간이 올해까지다라는 부분들 이거에 관련된 시위성 수사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여야 간 갈등의 씨앗이 또 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살펴보죠. 국정원 개혁이란 구실 아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으니 대공수사 역량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합니다.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국정원 개혁. 여기도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국정원 개혁은 현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가 진행했던 바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각각 대하는 입장과 태도가 다른 것이고요. 국정원 개혁의 가장 주요 포인트로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공수사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전한다가 주요 내용인데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을 했습니다. 아직 이관이 된 건 아니고요. 내년 1월부터 경찰이 대공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올해까지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번 여러 사건들로 친북 간첩 세력이 전국에 뿌리를 내린 게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그런 연락사무소로 전락했다라고 비판도 했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겁니다. 간첩은 국정원이 잡아야 하는 거고 이번에 모든 사건들도 이 국정원의 베테랑 요원들이 한 10년을 추적을 한 거다. 경찰로 가면은 이 대공수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이관 자체를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반면에 민주당은요. 지금 이런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계속 이렇게 언론에 흘리면서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려는 이 빌미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요. 있는 간첩을 안 잡는 것도 나쁘지만 간첩 조작하는 것도 나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요. 간첩 잡는다는데 다른 계산이 뭐가 있겠나 전 정부 탓을 그만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정의당도 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서 또다시 민간인 사찰과 여론 조작을 하려 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장관들을 재판에 넘겼어요. 네, 장관하고 또 대통령실 수석하고 비서관도 같이 넘겼는데요. 네. 총 5명입니다. 장관 3명,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또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이렇게 3명을 넘겼고요. 그리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그리고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이 5명 모두 같은 혐의거든요.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들은 그 부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표 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인사라인들 인사수석과 비서관까지 토탈 5명입니다. 맞습니다. 예.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공공기관장 19명한테 이제 사표 내라고 압박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인사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이 채용 과정에 좀 개입을 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백 전 장관하고 조 전 수석이 한국 지역 난방공사 후임 기관장 임명을 할 때 특혜 줬다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줬냐라고 보고 있냐면은 뭐 미리 직무수행 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직원들 시켜가지고 좀 모범 답안 이런 거 작성하도록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2019년 1월에 유사 사건이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죠. 예. 징역 2년 확정된 바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검찰이 이번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긴 한데 이른바 이 블랙리스트 사건 장관 또 전 청와대 수석과 비서 토탈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 뉴스 좀 보자면 뭐 설 연휴 앞두고 나면 설 밥상에 무슨 이슈가 올라갈 것이냐, 설 민심은 무엇이냐 다양한 이야기들 나올 텐데 역시 정치권은 설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주도권 싸움이 한창이네요. 네, 어제 국민의힘은요, 이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비대위 지도부가 모두 광주를 찾았습니다. 네.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찾아서 참배를 했고요. 호남 지역 수건 사업 해결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파주의 방공부대 그리고 자신의 지역군 인천 계양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양당 모두 이렇게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지만, 네. 자 현실은요, 일단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예. 일단 이번 설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면은 주말에 조금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요 검찰에 28일에 나가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네. 검찰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건 우리와 협의된 날짜가 아니다. 그리고 1회 조사는 부족하고 조사도 2회 이상이 필요하다라면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날짜다.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처음에 이제 날짜를 이틀을 던졌죠. 27일, 30일을 던졌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중에는 일해야 되니 주말에 나가겠다까지가 그제 그 KBS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어제 검찰에서 또 지금 말씀해주신 이건 조율된 바 아니고 일방적인 얘기니까 또 한 번으로 안 된다, 2번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신경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태국에서 검거돼서 들어왔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네, 구속이 됐습니다. 김 전 회장 영장에 적힌 혐의는 모두 6가지입니다. 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가 있고요. 그다음 대북 송금에 따른 외국환 관리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등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받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비 대납 등의 의혹은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본 이후에 계속 수사를 하겠다 요겁니다. 네. 김 전 회장은요 이재명 대표와 연락도 하지 않은 사이다, 모르는 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맹공 퍼붓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얘기를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이야기들과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당권 주자들 얘기, 그중에서도 특히 나경원 전 의원 얘기가 뭐 주가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면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은 꾸준히 이른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이게 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는 바가 있고 계속해서 이 뉴스거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권 뉴스 정리해봤고 다음 소식 살펴보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정부 지검의 검사 목소리였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건 사고들 그 중에서도 이 택시 기사와 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군요. 네, 재판에 넘겨진 상태거든요. 통합 심리 분석을 해보니까 사이코패스였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택시기사 살해하고 그다음에 함께 살고 있던 50대 여성 살해한 것도 이어서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죄가 더 있는지 이것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워낙 이 범죄가 중하고 또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어서 신원도 공개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이게 사전에 계획을 했다 이런 점도 좀 검찰이 확인을 했거든요. 이기영이 작년 8월 3일에 검색한 내용들 인터넷 검색 목록들 쭉 보니까 네. 독극물 같은 거 검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50대 여성 흉기로 살해한 시점인데 아마도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지점이고요. 또 범행 이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이런 것들 검색을 했다라고 했는데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좀 찾아봤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이코패스 판단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기영 사건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얘기긴 합니다만 당시에 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작년 7월이었습니다. 인하대 교정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시켜서 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남성. 징역 20년이 선고됐군요. 네. 경찰 단계에서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준강간치사 혐의 요걸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근데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요걸 적용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가 충분히 피해자가 이제 사망할 거다 요걸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방치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은 살인 혐의는 인정을 안 했어요. 이제 피해자가 사망을 해도 피해자가 얻게 될 이익이 없다 이렇게 봤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검찰이 구형한 데까지는 안 가고 20년형을 내렸습니다. 네, 뭐 중형이긴 합니다만. 이 피해자의 가족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 이런 거 생각하면 적절한 형량이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라는 소식까지고요. 다음 소식은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죠.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달라졌거나 뭐 수입이 달라졌거나 이런 때마다 대출이 있는 분들은 그 이자에 대해서 좀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항상 그게 실효성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의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라는 금감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요. 이제 나의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개선이 되면은 내가 빌렸던 돈의 금리를 낮춰달라라고 금융기관에 요구를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연봉이 좀 올랐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어디서 돈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요걸 요구할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은행들이 이 요구를 받고도 금리를 내려주는 것에 굉장히 인색했죠.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금감원에서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이 은행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서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공개해서 이걸 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 밝혔습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코로나 소식입니다. 오늘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발표한다 그래요? 네. 아마 30일부터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여기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장소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완전히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 그런 제재였습니다. 좀 뭐 해외 케이스들도 뭐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관련된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설 연휴 직전에 함께해주신 우리 박순봉 기자, 손지은 기자 고맙고요. 두 분도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끝번호 8623님이 재래시장 가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콩나물, 두부, 튀김집 줄 서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사람이 몰리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설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도로 사정 좋지가 않습니다. 날씨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주의하셔야겠고, SBS 러브 FM은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SBS 러브 FM 설 교통 특집으로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니까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